먼저 디스트요. 디스트는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을 하나 그려보시죠. 디스턴스, di,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 그러면 이와 같이 디스턴스가 나옵니다. 거리값,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각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측정해 보시죠. 어떤가요? 되게 쉽죠?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디스턴스, 거리를 측정합니다.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선이 생각보다 작게 보여요? 혹은 너무 커 보여요? 그 다음에 옵셋을 했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디스턴스를 체크해 보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써요. 우리 도면 작업하다 보면 그러니까 거리값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디스턴스로 거리를 측정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각도요. 여기 보시면 F2키 누르시면 텍스트 윈도우가 떠요. 이렇게 F2키를 누르시면 돼요. 커맨드 라인이 이렇게 플롯 붙어 있지 않고 떠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커맨드 라인이 붙어 있다면, 커맨드 라인이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다면 F2키 누르면 이렇게 윈도우 창이 뜹니다. 이해되시나요? 커맨드 라인이 지금 밑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텍스트 윈도우가 이렇게 떠요. 그런데 자, 커맨드 라인이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럴 때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보시면 각도가 13도라고 되어 있죠. 제 거는. 그죠? 그런데 소수점이 표시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거리에 대해서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되어져 있고 각도에 대해서는 소수점 자릿수가 없습니다. 요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명령어가 유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단위라는 뜻이죠. 유니트. 요 명령을 실행하시면 돼요. 유니트.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이렇게요. 랭슨, 길이에 대해서 단위가 나옵니다. 아키텍처, 건축공학, 디시멀, 십진법, 엔지니어링, 사이언티픽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건 이제 디시멀. 그 다음 프리시즌이라고 되어 있죠.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쓸 것인가. 소수점 4자리까지. 길이에 대해서는 소수점 4자리까지 맞춰져 있는데 각도에 대해서는 도분처나 혹은 라디안으로 되어 있는데 자, 디시멀 디그리를 놓고 소수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2개를 놔야 되겠죠. 클럭와이즈는 시계 방향이란 뜻이죠. 그 다음 여기 단위가 나오네요. 밀리미터. 자, 그리고 오케이.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죠. 디스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소수점 각도가 소수점 자릿수 2자리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각도에 대한 각도에서 소수점 자릿수를 바꿔보시고 다시 디스턴스에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렉탱글 골뱅이 1000, 1000이요. 서클 반지름 500.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면적이라는 거예요.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면적은. 자, 면적 구하는 명령어는 에어리아입니다. 면적이라는 명령어예요. 이거 에어리아. 단축키가 AA입니다. 에어리아 그러면
이렇게 퍼스트 코너 포인트 O와 오브젝트 이렇게 두 개가 면적을 계산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면적을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딱 두 개예요.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객체를 직접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자, 우리가 지금 사각형하고 원하고 두 개 그렸어요. 그죠? 사각형은 점 4개를 찍으면 돼요. 근데 원은 찍을 점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로, 렉탱글 같은 경우는 그냥 점을 찍으면 돼요. 그래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딱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add area하고 subtract area하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면적을 두 개를 더 하는 거죠. 혹은 두 개, 세 개를 면적을 합산하는 겁니다. 이건 add area. subtract area는 면적을 빼는 겁니다. 옛날 엽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동그란 원의 가운데 사각형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중간에 면적을 빼고자 쓸 때 쓰는 게 subtract area입니다. 근데 면적을 추가할 때도 점을 찍어서 추가할 수도 있고 객체를 선택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 면적을 뺄 때도 점을 찍어서 면적을 뺄 수도 있고 객체를 선택해서 면적을 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점을 찍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로 선택을 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시죠. 먼저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녹색 영역이 만들어지죠. 점을 찍을 때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단위가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에어리아 면적, 파라미터 둘레. 우리가 보는 건 바로 이거죠. 면적과 둘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계산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리고 원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원의 면적과 원의 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자, 계산해 보시죠. 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서클, 여기 가운데서 반지름 250, 서클 반지름 300, 서클 반지름 200, 반지름 350 이렇게요.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합적인 형상을 띄우고 있죠? 그죠? 우리가 작업하는 내용들은 사실 사각형이나 원이 아니죠. 이렇게 조금 더 복합적인 형태를 띄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사이즈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복합적으로 생겼죠? 이런 경우는 만드는 게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어제 배웠던 조인이라는 명령 기억나시나요? 조인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8개의 세그먼트가 조인되었습니다. 2개의 폴리라인으로. 조인하고 나면 항상 이거 살펴봐야 돼요. 한 번에 다 조인되지 못하고 2개로 만들었답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자, 다시 한번 조인. 그러면 비로소 완성된 폴리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에어리아 그리고 오브젝트로 그냥 클릭. 그러면 이렇게 면적과 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오브젝트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그냥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면적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얘하고 얘를 합산한 면적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에어리아, 바로 add 에어리아를 누릅니다. 이것저것 누르고 나서,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고 얘를 add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목적 자체가 더하기이기 때문에 add 에어리아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코너로 하든지 오브젝트로 하든지 이렇게요. 코너를 이용해서 면적을 더하든지
오브젝트로 면적을 더하든지. 지금 우리가 add area로 들어왔으니까 subtract area로 다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브젝트. 하나 클릭, 두 개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합산된 면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토탈 에어리아 해서 합산 면적이 나오게 돼요. 자, 엔터. 그리고 엔터.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토탈 에어리아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합산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이번엔 원을 그려봅시다. 200, 100, 150. 자, 이 전체 모양에 이렇게 원형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이렇게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면적을 계산하고 싶은 거죠. 제가 빗금 그린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더 복잡해졌죠? 근데 이건 되게 단순합니다. 어떻게 가냐면 전체 면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빼고 싶은 면적을 빼면 돼요. 이렇게요. 에어리아.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건 add area입니다. 전체 면적 구하기. 그래서 오브젝트로 두 번 클릭합니다. 그럼 전체 면적이 나오나요? 자, 엔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뭐로 들어가요? 면적 빼기로 들어갑니다.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면적 빼기. 오브젝트로 면적을 하나씩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토탈 면적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처음부터 내가 목적이 뺄 거야. 그래서 서브트랙트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 면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서브트랙트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면적을 빼시면 됩니다. 자,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1000mm입니다. 아니, 밀리미터죠. 그죠? 1000mm가 1m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지금 쓴 건 면적이죠. 그죠? 그러면 1m 제곱은 얼마일까요? 면적을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나온 면적은 단위가 밀리미터잖아요. 에어리아로 나온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의 단위는 보통 미터 제곱을 사용한단 말이죠. 단위를 환산시켜야 돼요. 단위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미터 제곱은 몇 밀리미터 제곱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m 곱하기 1m죠. 그러니까 단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100만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죠? 보세요. 그 윗줄을 보면 1m는 1000mm죠. 공 3개죠. 공 3개 곱하기 공 3개 했더니 공이 6개가 되는 거죠. 네, 공 6개 지우면 미터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에요. 그래서 자꾸 저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놔야 단위 환산이 편해요. 공 6개만 지우면 바로 미터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길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 길이는 한자, 두자 이런 단위가 나와요.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처음인가요? 자라는 단위가 나오고 인치가 나오고 피트가 나옵니다. 인치 피트는 우리나라 단위가 아니죠. 미국 쪽, 유럽 쪽 단위죠.
자, 한자는 옛날 우리나라 선조들이 썼던 단위입니다. 근데 지금도 써요. 지금도 한자, 두자 씁니다. 어디서 쓰냐면 나무를 다루는 곳, 나무를 다루는 산업 분야. 우리가 나무를 다루는데 목재소죠. 네, 목재 쪽에 목재를 다루는 곳 자단위를 씁니다. 또 하나 유리를 다루는 곳도 자단위를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합판이 필요해서 목재소에 갔어요. 합판 주세요. 가로가 900이고 세로가 1800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두께부터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8T. T가 티크니스의 약자예요. 뭐 12T, 6T 이렇게 두께부터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8T 세자에 6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이해되시나요? 또 하나, 여러분들 그 유리집 있죠? 유리집 중에 어항을 물고기 키워보신 적 있나요? 저는 물고기 좀 키워봤거든요. 근데 그 어항 중에서 자반 어항이라는 어항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빨리 검색해 보셔도 돼요. 그 콩자반 할 때 그 자반이란 뜻이에요. 자반 어항. 한자 반 어항이란 뜻입니다. 한자 반, 자반. 그러니까 한자의 반 되는 어항. 자반 어항. 유리집도 자단위를 사용해요. 이해되셨나요? 네. 도대체 그러면 한자는 얼마일까요? 몇 밀리미터일까요? 혹은 몇 센치일까요? 1피트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는 동양 방식이고 피트는 서양 방식이에요. 그죠? 한 자는 쉽게 얘기해서 한 뺨입니다. 한 뺨. 한 자는 한 뺨이고 1피트는 그 발 하나. 여러분들 발 있죠? 발 크기. 근데 그거 하나. 피트는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피트가 FET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FOT에서 나온 단어예요. 푸트, 발 하나.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한자는 예전에 여러분도 이거 한 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쯤 나오겠어요, 이거? 꽉 누르면. 예전에 처음 잘하는 단위가 나왔을 땐 대략 15cm. 근데 사람이 이제 체격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20cm. 근데 도량형이 이제 딱 정해져요. 구한말 지나서 이제 일제 지나서 도량형이 딱 환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냐면 30.3cm가 한자가 돼버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한자는 30.3cm를 의미합니다. 1피트는요, 30.48c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동양이든 서양이든 도량형은 전부 다 누굴 기준으로 했다?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 이해되셨나요? 네,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우리가 옛날에 썼던 단위들은 전부 다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휴먼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휴먼 스케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휴먼 스케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점. 둘 다 30cm이더라. 그러니까 한자 그러면 30.3cm라고 계산 안 하고 그냥 30cm로 계산해 버립니다. 1피트 30.48이잖아요. 근데 그냥 30cm로 계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이해되셨나요? 1인치는 2.54cm입니다.
1피트는 12인치입니다. 1피트는 12인치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2.54 계산해 볼까요? 자, 보세요. 12 곱하기 2.54 30.48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단위 자체가 이렇게 커져 나가요.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단위 자체가 외우기 쉬우니까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상식선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세자, 여섯자,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세자 곱하기 여섯자, 그러면 3, 3은 9, 900ml에 3, 6, 18, 1800ml네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곱하기 30을 해버리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요즘은 대부분 다 장이 붙박이장이죠. 근데 제가 결혼할 당시에 장롱이 붙박이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장을 사러 갔었어요. 장을 사러 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12잔은 사야죠. 아이, 못해도 9잔 돼야 돼요. 10자 반은 돼야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왜 12자, 9자 이런 얘기를 할까 그랬어요. 근데 12자면은요, 12자면, 3, 42. 세자짜리 장이 4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12자 장이면 세자 곱하기 4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장 하나가 폭이 얼마? 세자란 뜻입니다. 세자. 세자면 폭이 얼마예요? 900ml요. 이해되셨나요? 네. 900ml요. 그럼 이제 장의 폭은 알겠네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을 설계할 때 폭을 얼마로 설계하면 돼요? 900ml요. 여러분들 장 설계할 때 900ml로 설계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뭐 9자장이요 그러면 세자장 곱하기 3개란 얘기예요. 10자 반 그러면 세자짜리 장에다가 옆에 날개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장롱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장을 볼 때 그럼 어떻게 봐요? 기본적으로 폭이 얼마란 얘기예요? 900ml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애들이 커나갈 때 이제 애들 방에 아무리 붙박이장이라도 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방에 장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장롱 계산을 해야죠. 크기를. 그러면 일단 폭은 900으로 잡습니다. 폭은 900. 높이는 얼마일까요? 높이는 얼마일까요? 높이는 2100. 기본으로 210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누구랑 크기가 똑같냐면 방문이랑 크기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들락달락 하는 방문 있죠. 방문이 900에 2100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똑같아요. 900에 2100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자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장롱의 깊이 있죠. 장롱의 깊이는 얼마일까요? 이 깊이는 얼마일까요? 장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장롱이. 그죠? 이렇게 장롱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폭은 900이에요. 여기 900이에요. 여기 높이가 210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깊이는 얼마냐 이거죠. 이 깊이는 얼마일까요? 사람의
어깨 폭이요. 어깨 폭이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걸어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깨 폭이요. 이게 되셨나요? 어깨 폭이요. 어깨 폭이 얼마일까요? 어깨 폭이 600이요. 600.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기가 6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장롱 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요즘 우리가 사는 건 입식이죠. 근데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땐 좌식이죠. 앉아서 생활하죠. 여러분들 조선시대 장 보셨나요? 장이 높던가요? 아니면 낮던가요? 되게 장이 낮지 않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럴까요? 양반다리에 앉아가지고 딱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딱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생활해요? 입식이잖아요. 서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높이 꺼낸단 말이죠. 누굴 기준으로 한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인체공학 설계요? 별거 없어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자는 170, 성인 남성 170을 기준으로 하고, 여성은 성인 여성 160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남자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여자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는 요즘은 이제 성분별이 없지만 예전에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싱크대 높이가 그래서 누굴 기준으로 해요? 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도 여성을 기준으로 해요. 그 높이가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160cm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되시나요? 그 외 나머지는 남성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키가 170cm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되셨나요? 이게 휴먼 스케일이에요. 자, 그럼 조금 더 가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바닥에서 엉덩이 높이까지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무릎 높이. 아까 얘기했던 그 170cm짜리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릎 높이. 그게 450이랍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바닥 있죠? 엉덩이 부분. 얼마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170cm 사람의 엉덩이가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나오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450에 500.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책상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의자의 높이가 450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허벅지 높이가 얼마일까요? 허벅지 높이가 대략 많이 줘도 200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650이죠. 그래서 이 책상의 높이가 720입니다. 그래서 이 상판의 높이가 상판 없이 상판 밑바닥으로 보면 여기가 700이에요. 그리고 상판 위쪽으로 해서 더 플러스 해가지고 72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식탁의 높이가 720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이 책상의 높이가 그래서 720인 거고, 그 이 폭은요? 이건 이제 300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300단위로. 제일 작은 거 900, 그 다음 여기서 300을 더해서 1200, 그 다음 300 더해서 1500, 그 다음 300 더해서 1800, 다시 300 더해서 2100, 이런 식으로 300씩 커 나가는 겁니다. 왜요? 한자가 30cm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무는 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한자, 두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깊이는 얼마일까요? 이 깊이는 얼마일까요? 여기 겨드랑이서부터 손끝까지. 겨드랑이부터 손끝까지. 이거.
얼마냐면 600이요. 이게 600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책상을 설계할 때 어려운 건 없어요. 높이는 700, 폭은 여러분들이 설계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인용 책상을 쓸 거예요. 900. 조금 여유 있게 쓸 거예요. 1200, 1500. 이런 식으로. 2인용으로 쓸 거예요. 1800. 중형용으로 쓸 거예요. 2100. 그 다음에 이 깊이는 정해져 있단 말이죠. 600.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의자 다리는 어떻게 꾸밀 것인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 중간에 놓고 바닥을 길게 할 것인지 아니면 판으로 해서 막을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조금 더 해봅시다. 아까 방문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죠? 방문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외우셔야 돼요. 900에 2100. 왜 900이 됐을까요? 왜 900일까요? 자, 방문을 통과하는데 두 사람이 통과할 거예요. 두 사람이 통과할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렇게 통과할 거고, 한 사람은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때 폭이 얼마라고요? 600이죠. 한 사람은 이렇게 옆으로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 폭. 다시 말하면 이 가슴폭. 이해되시나요? 이 가슴폭이 300mm. 그래서 900.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설계할 겁니다. 사무실을 설계하면 이 통로의 폭이 얼마일까요? 최소 통로의 폭. 최소 통로. 최소 얼마를 줘야 돼요? 600이요. 그러면 이 몸무게가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비좁단 말이죠. 그럼 조금 여유 있게 해주려면 900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책상하고 책상 사이가 얼마예요? 600이요. 최소 폭이 600. 넉넉하게 주면 900.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얼마라고요? 2100이요. 왜요? 왜요? 이 높이요. 이 높이. 발끝부터 손끝까지 이 높이가 2100이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휴먼 스케일이에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가구는 전부 다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치수가 얼마냐 이거죠. 그걸 가지고 따진 겁니다. 싱크대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싱크대의 높이. 이거는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계산하라 그러더라고요. 160 나누기 2 더하기 5. 850이요. 이해되셨나요? 아까 싱크대는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여성의 키는 160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160cm인 여성의 나누기 2 허리 높이에 더하기 5cm 850mm예요. 그래야 설거지하기 편하다는 거죠. 요리하기 편하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싱크대 높이 이렇게 계산해요. 요즘 이제 여성들의 키가 커졌어요. 싱크대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의 싱크대는 높아요. 좀 높아요. 제가 이제 옆 동네 살잖아요. 좀 이사를 좀 몇 번 다녀봤는데 싱크대 높이가 다 달라요. LH에서 한 건 싱크대 높이가 낮아요. 근데 그 다른 아파트는 싱크대 높이가 조금 높아요. 조금 편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이제 남성들도 가사일 많이 하잖아요. 가사일 많이 하니까 요즘은 싱크대 높이가 많이 높아요. 그리고 여성들도 키가 커요. 참고로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커요. 175거든요. 저보다 커요. 근데 저희 딸내미도 키가 168인가 그래요. 커요. 그러니까 싱크대에서 일하면 되게 허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설계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는 구성 인물을 보고 싱크대 높이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냥
그 160이었으니까 85, 850 그러고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죠.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키를 적당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맞춰주시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바닥부터 여기 천정까지 높이가 얼마냐면 2400이요. 평균을 2400으로 삼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바닥에서 여기 천정까지 높이를 2400으로 하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천정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인테리어에서는 실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실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실링이라고 하는데 그냥 직역하면 천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건축에서는 반자라고 합니다. 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링 높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천고라는 말을 씁니다. 천정의 높을 고자, 높이, 천고라는 말 쓰고 그 다음 반자 높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정집 같은 경우는 240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우리가 또 면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면적은 미터 제곱을 씁니다. 미터 제곱을 쓰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면적이 있어요. 평이요. 들어보셨나요? 보통 집을 매매하거나 혹은 집에 이제 전세나 월세 알아볼 때 이거 몇 미터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이거 몇 평이에요 라고 얘기도 하죠. 원룸 같은 경우는 보통 4평에서 5평 정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18평 혹은 27평, 뭐 28평 이렇게 평으로 나갑니다. 최근에 이제 미터 제곱으로 무조건 다 바꿔라 그래서 미터 제곱으로 하는데 미터 제곱도 다들 감이 없죠. 평도 감이 없는데 미터 제곱도 감이 없을 겁니다. 어르신들 같으면 미터 제곱보단 평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면 한 평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한 평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됩니다. 한 평은 3.3 미터 제곱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 평은 3.3 미터 제곱이에요. 그래서 그 면적 계산할 때 나누기 3.3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5m 제곱이에요. 그러면 105m 나누기 3.3 그러면 평으로 금방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죠. 한 평은 도대체 가로 세로가 얼마일까요? 가로 세로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됩니다. 가로 1.8m 곱하기 세로 1.8m. 자, 이해되셨나요? 가로 세로가 1.8m입니다. 이거요, 다시 볼까요?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368이죠? 네, 6자 곱하기 6자예요. 이게 한 평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무덤이 저보다 조금 더 작은 거죠. 한 평이란 얘기죠. 죽으면 한 평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른들이 종종 그런 얘기해요.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냐.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들 종종 하세요. 한 평이 가로 1.8에 세로 1.8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헤베라는 단어가 있고 루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헤베와 루베입니다. 헤베는 이렇게 되고요. 루베는 이렇게 됩니다. 일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한자로 쓰면 해배는 평방미라는 단어를 쓰고요. 루베는 입방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런 단어를 썼어요. 평방, 입방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저는 이제 평방이랑 입방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미터를 한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쌀미자를 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미터는 한자가 없어서 쌀미자를 쓴 거고, 평방이란 얘기는 평평한이란 뜻이고, 입방이란 얘기는 입체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헤이베에라고 합니다. 헤이베에, 다시 말하면 이거는 면적을 뜻하는 일본말입니다. 해배라는 말을 종종 써요. 현장 나가면 해배라는 말을 씁니다. 벽지 하시는 분들 있죠? 벽지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저희 바닥 타일 까시는 분들이 해배라는 단어를 종종 써요. 그러면 미터 제곱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해배는 그냥 미터 제곱입니다. 그리고 어디 갔나요? 면적이고 얘는 그냥 미터 제곱입니다. 미터 제곱 대신에 쓰는 게 해배예요. 이해되셨나요? 루베는 류베이의 약자입니다. 류베이의 약자고 이거는 부피입니다. 부피예요. 그래서 얘는 미터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럼 저 루베는 누가 쓸까요? 레미콘이요. 레미콘 있죠? 그 시멘트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오늘 5루베만 보내주세요. 오늘 6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저 레미콘 회사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멘트 회사. 시멘트 회사가요, 전국구로 못 놀아요. 단위가 딱 지역구로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청주에서 하잖아요.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청주에 있는 시멘트 회사에다 주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일하잖아요. 그럼 대전에 있는 시멘트 회사에다 주문을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하잖아요. 그럼 서울에 있는 시멘트 회사에다 주문을 해야 돼요. 이게 지역구로 딱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너무 적이 되지 말라고, 과열되지 말라고 그렇게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이제 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대구에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 이제 아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대구에 어디가 좀 잘하더라. 거기다 전화를 하는 거죠. 오늘 현장이 어딘데 내일 6루베만 보내주세요. 혹은 뭐 15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아침에 7시까지 딱 대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참고로 레미콘 하나가 얼마였지? 5루베인가 6루베인가 그래요. 레미콘 차 한 대가 맥시멈 실을 수 있는 게 5루베인가? 아니 6루베인가? 5루베인가? 네. 5m 세제곱인가? 6m 세제곱인가 그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죠. 적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적산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적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적산이에요. 이런 거죠. 내일 여기에 벽돌 쌓을 거야. 벽돌 주문해놔. 그리고 퇴근해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내일 여기 벽을 쌓을 거야. 그러니까 벽돌 주문해놔. 그리고 퇴근해요. 그러면 벽돌 몇 개 들어갈까요? 벽돌이 몇 장 필요할까요? 자, 이런 거죠. 내일 여기 바닥에 타일 깔 거야. 타일 주문해놔. 그리고 퇴근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건 주로 막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몇 장을 주문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적산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적산이에요. 근데 적산의 가장 기초는 면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바닥에 있는 타일 있죠?
이 타일의 한 장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을 계산해요. 그래서 적사는 가장 기초가 이거예요. 전체 면적 나누기 자재 한 개의 면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자재의 수량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적산입니다. 이게 적산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전체 면적 나누기 자재의 한 개의 면적. 그러면 자재의 수량이 나옵니다. 이게 적산이에요. 적산이 되면 뭐가 될까요? 그럼 자재의 금액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전화해서 이거 자재 얼마예요? 저쪽에 전화해서 이거 자재 얼마예요? 그럼 자재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재 단가 곱하기 여기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자재의 단가 더하기 인건비 더하기 마진, 그러면 견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 페인트 플러스 페인트 공의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요. 회사의 마진, 그런 다음에 이러면 견적이 되는 거죠. 아, 그 여기 평당 이거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대략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적산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면적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해되셨나요? 면적을 알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중량이요. 중량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중량이 미터 세제곱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그죠? 미터 세제곱으로 중량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거 부피에 비중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중량은 부피의 비중을 곱하시면 됩니다. 미터 세제곱에 그냥 비중을 곱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환산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중은 뭐죠? 자꾸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그죠? 비중은 뭘까요? 비중은 물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의 중량을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물 가로 세로 높이 1cm 가로 세로 높이 1cm의 중량을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나무 같은 경우는 비중이 0.4에서 0.8밖에 안 돼요.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어때요? 물보다 가볍죠. 결론은 물에 뜬다. 철은 비중이 7.8이에요. 물보다 7배가 무겁죠. 결론은 물에 가라앉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각 소나무의 비중, 오동나무의 비중 다 비중이 있어요. 그 비중에 그러니까 부피 곱하기 비중을 해버리면 자재의 중량이 나옵니다. 그 철 같은 경우는 중량으로 자재 단가가 나와요. 1kg당 10,000원 이런 식으로 철은 중량당 단위가 나옵니다. 디스턴스 에어리아
그 다음 계산기입니다. 칼큘레이터. 유닛은 했고, 그죠? 칼큘레이터, 계산기. 보시면 명령어가 CAL까지가 있고, CALC가 있고요. 커맨드에다가 CAL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계산식을 여기다 쓰라고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5 곱하기 2. 그러면 이렇게 12 나오죠. 다시 볼까요? CALC calculator.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5 더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2는 12. 자, 한번 해보시죠.